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회계 이론 제대로 알기 1절 유동자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53페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유동자산에서 우리 당좌자산부터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우리 자산에는요, 자, 1년 기준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이 있다고 했었죠. 자, 그리고 이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이 있고요. 자, 재고자산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 당좌자산에 있는 하위 개념인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좌자산은요, 우리 유동자산 중에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년 기준으로 유동성과 유동인지 아니면 비유동인지를 구분을 한다고 했었는데 1년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하다. 그래서 당좌자산이다 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이제 현금 및 현금성 자산부터, 그리고 단기금융상품, 매출채권, 마지막으로 우리 기타의 당좌자산까지, 당좌자산의 종류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는 또 5가지의 하위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를 살펴볼 건데, 자, 첫 번째 현금입니다. 자, 현금은 우리 통화와 그리고 통화 대용증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는 말 그대로 우리 지폐와 동전, 돈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통화 대용증권은 우리 돈을 대신할 수 있는 증권을 얘기를 하는데, 은행에서 발행한 자기압수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발행한 당좌수표, 그리고 우편한 증서, 배당금 지급 통지표, 그리고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표 같은 것들은 이제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해볼 수 있기 때문에 아실 거고, 자, 우편한 증서 같은 것들은 뭐냐면요, 자,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자, 돈을 보내고 싶은데 계좌번호도 모르고 뭔가 이렇게 주소밖에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이 A라는 사람이 우체국에 가서 자, 돈을 내면서 자, 우편안으로 B에게 보내주세요라고 하고 주소로 B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이 B가 이제 우편을 받으면 이걸 가지고 다시 우체국을 가서 돈을 찾는 그런 형태의 증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편한 증서라는 게 있고요. 자, 배당금 지급 통지표라는 거는 우리가 주주들이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그 기업의 성과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그랬죠. 자, 이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통지표입니다, 회사가. 그래서 통상 배당을 지급하겠다는 통지표가 나오고 나서는 한 2, 3개월 안에 돈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우리 통화 대용증권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만기도래 국공채 및 회사채 이자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만기도래라는 말은 만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채나 국채나 공채에 만기가 되었다는 말이고, 자, 국공채 및 회사채라고 되어 있는데, 자, 국채, 공채, 그리고 회사채, 이렇게 3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자, 우리 비유동부채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자, 사채라는 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채라는 건요, 우리 정확하게는 회사채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회사채는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종이에 자, 액면 금액,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짜리다 라고 이렇게 써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 지급일이 써 있고, 그리고 만기일, 자, 그 다음에 유효 이자율. 이걸 이제 우리 액면 이자라고 하겠습니다. 액면 자, 이자율,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채권을 말하는데, 이 회사에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이제 끌어와야 되는데, 회사에서 돈을 빌릴 때 은행에서만 빌리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을 상대로도 자금을 투자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발행하는 게 이제 회사채라는 거고요. 자, 일정 금액의 이자 지급일을 정해놓고
그리고 이자율까지 정해놨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이자를 이렇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자표입니다. 이자를 언제 지급하겠다, 혹은 언제 지급하겠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그 이자표를 가지고 있으면 이걸 우리가 통화 대용증권으로 보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현금에는 통화와 통화 대용증권이라는 요 지금 밑에 나와 있는 하위 개념들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고, 이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우리가 분개할 때는 거래를 인식을 해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당좌 예금과 당좌 차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좌 예금은요, 기업이 은행과 당좌 거래 약정을 맺고 일정한 현금을 입금하고 당좌 수표를 통해서 인출이 되는 예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좌 수표 혹은 어음 같은 것들을 이제 발행하는 통장을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고 하고요. 자, 계속해서 당좌 차월을 보면요. 자, 이미 발행한 수표와 어음에 대해서 예금 잔액이 부족해도 지급되도록, 우리 당좌 예금 잔액이 부족해도 지급할 수 있도록 은행과 맺는 약정으로 우리가 결산할 때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좌 예금이라는 이 예금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기 위한 예금이 되겠고요. 자, 어음이 발행된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 당좌 예금의 잔액이 부족해도 이 어음과 수표가 은행에서 지급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당좌 차월 계약이라는 걸 또 하게 되는데, 자, 뒤에서 한번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A 상사가 우리 회사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은행과 우리가 당좌 계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은행과 계약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음이나 혹은 수표를 거래처에 발행을 해주는 이 거래 절차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우리가 A 상사와 은행이 당좌 거래 계약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당좌 거래 계약을 하게 되면요, 우리가 A 상사, 이제 우리가 은행에 당좌 개설 보증금이라는 걸 내야 되고요. 자,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은 우리가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줄 겁니다.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이제 당좌 개설 보증금을 회계 처리를 해줄 거고요. 자, A 상사에서 은행에 당좌 예금을 입금했다라고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000원만큼 입금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차변에는 우리 당좌 예금이 1,000원만큼 늘어나고요. 현금으로 1,000원을 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은행에서는 우리 회사에다가 통장을 주고요. 당연히 통장을 개설했으니까 통장을 줘야 되고요. 자, 수표책과 어음책을 줍니다. 자, 이건 이제 우리가 나중에 실무 수행을 할 때 어음을 직접 발행하는, 전자어음을 발행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볼 건데 그때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표책과 어음책이 있어야 수표와 어음을 발행할 수가 있는데 그 발행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수표책과 어음책을 받고 이 수표책을 가지고 우리가 거래처와 거래를 하면서 우리가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합니다. 자, 당좌 수표를 발행을 할 때는, 자, 아직 뭐 분계를 정확하게 다 배우질 않았지만 대변에 당좌 예금이 빠져나가는데, 자, 500원만큼 빠져나갔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500원어치 구입을 해왔다고 하겠습니다. 자, 당좌 수표를 받으면요, 거래처에서는 우리 회사에다가 상품을 줘야겠죠. 네, 거래를 그래서 이렇게 인식을 해놨고요. 자, 다시 거래처는 이 당좌 수표를 은행에 가지고 가서 돈으로 이제 받아야 됩니다. 당좌 수표를 은행에다가 이렇게 주고요. 은행에서는 돈으로 거래처에다가 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으로 그냥 거래처에 돈을 줬으면은 네, 뭐 크게 문제 없는 내용인데, 우리가 뭐 현금을 항상 뭐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당좌 거래를 통해서, 당좌 거래 계약을 통해서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당좌 거래라고 통칭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이 당좌 수표를 우리가 발행하면, 내가 발행할 때는 대변의 당좌 예금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이 당좌 수표를 다른 사람에게 받아올 때, 다시 말해서 이 거래처 입장에서는 이 당좌 수표를 현금으로 인식을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분계를 간단하게 써봤는데, 자, 지금 써놓은 내용을, 지금 이 화면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당좌 수표는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발행할 때랑 그리고 내가 수취하는 때랑. 자,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내가 발행할 때는 옆에 나온 대로 자, 당좌 예금이 대변에 줄어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우리가 받아올 때는 현금을 수령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당좌 거래 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고요. 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제 만약에 우리가 발행한 게 수표가 아니라 어음이다.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당좌 예금에 입금했던 내역이 자, 당좌 예금에 입금한 내역이 자, 1,000원인데 자, 우리가 이 당좌 거래 계약을 하면서 당좌 차월에 대한 계약도 한다 그랬습니다. 당좌 차월을 우리가 500원까지 발생시킬 수 있는 계약을 했다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어음은 1,500원짜리 어음까지 발행할 수 있는 게 되겠죠. 우리가 나중에 지금 현재 예금은 1,000원밖에 없지만 나중에 당좌 차월 쉽게 생각하면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로 500원까지 갈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우리 당좌 차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발행할 수 있는 어음은 1,500원짜리 어음까지 발행할 수 있다. 만약에 2,000원짜리 어음을 발행하고 싶다면 당좌 예금에다 우리가 500원을 더 입금을 해야겠죠. 500원 이상을 입금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당좌 차월에 대한 내용을 인식을 하시면 되겠고 만약에 당좌 차월이 발생하면 결산 시에 이거는 우리가 단기 차입금으로 분류를 해줄 거다라고 앞에서 학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중에 보통 예금과 현금성 자산 살펴볼게요. 자, 보통 예금은 우리가 요구불 예금이라고 하는데 자, 요구불 예금이라는 거는 우리가 요구를 하면 그쪽에서 지불해야 되는 예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를 하면 돈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은행에서 지불해야 되는 예금. 자, 읽어보면요. 자, 은행 예금 중에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고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입금할 때도 마음대로 하고 아니면 우리가 다 이제 받을 때도 돈 주세요라고 하면 간단하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보통 예금이라고 하고 이제 현금과 보통 예금이 우리가 실무 수행할 때 거래를 입력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현금성 자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매우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 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 보면은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자, 우리가 이 유동성이 높은 단기 금융 상품을 현금으로 바꾸는데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빠르게 환금이 가능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이 당좌 예금이 지금 자산에서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다시 당좌 예금이 아니고 당좌 자산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거는 우리가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서 유동성이 제일 높기 때문에 당좌 자산이 제일 위에 나와 있는 건데 다시 말하면 현금화가 제일 빠르게 되는 속도를 우리가 유동성이 높다라고 얘기한다 그랬었죠. 다시 얘기해서 현금화가 빠르게 돼야 되는데 거래 비용도 많이 들어가지 않아야 된다. 네, 이 얘기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금융상품의 가치가 변동하는 것이 위험성이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가 변동할 위험이 크지 않아야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다라는 소리인데 자, 취득 당시에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하지 이제 문제에서는 좀 헷갈리게 하려고 이 취득 당시라는 말을 우리 결산일 현재 이런 것들로 이제 바꿔서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꼭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한다라는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현금 과부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장부의 현금 계정 잔액이 실제 현금과 일치하지 않아서 이것들을 우리가 조정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 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 일시적으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재무상태표 작성 원칙 중에 그 미결산 항목 및 비만 계정 표시 금지 원칙이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그때 우리 현금 과부족에 해당됐었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다. 결산때가 되면 다른 계정으로 대체를 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거래를 인식을 해보면요.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잔액이 더 많은 겁니다. 우리 회사 장부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보다 돈통을 이제 금고를 열어보니까 돈이 더 많은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장부에 있는 현금을 실제 잔액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부에 있는 현금을 늘려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자, 현금이 과잉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차변에 현금을 늘려주면서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줄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중에 인식했을 때 이렇게 차변에 현금을 늘려줘서 실제 현금 잔액을 장부에 이제 실제 현금 잔액에 장부에 현금 잔액을 맞춰주는 이런 절차를 거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때까지 만약에 이 현금 과부족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현금 과부족을 차변으로 내려서 이 현금 과부족을 없애주면서 우리가 이제 돈이 더 많은 거였죠. 돈이 더 많은 거니까 이제 자비익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를 해줄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 잔액보다 많은 경우, 다시 말하면 장부에는 100원 있는데 실제는 50원 있는 경우 뭐 이렇게 인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마찬가지 뭐 위에 있는 것도 뭐 숫자를 굳이 써보자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 실제는 100원이 있는데 장부에는 50원이 있었던 경우, 그러면 이 현금이 50원으로 바뀌면서 현금 과부족도 50원이고요. 나중에 마지막에 자비익도 50원만큼 이렇게 나오겠죠. 자, 계속해서 장부상 현금 잔액이 100원인데 자, 실제 현금 잔액이 50원인 경우로 한번 우리가 판단해서 보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잔액에 우리 장부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대변에 현금이 들어오면서 현금이 50원 줄었다. 근데 우리 이거를 현금 과부족 50원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계속해서 결산 때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으면 마찬가지 이 현금 과부족 50원짜리 없어지면서 잡손실이 50원이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숫자를 써봤는데 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문제풀이하러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현금 과잉하다 이렇게 거래를 인식한 이 경우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 때까지의 거래를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중에 현금이 많다 혹은 적다를 인식했을 때 이렇게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는 이 분계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이런 거래가 두 개가 인식이 될 거고요. 자, 만약에 우리가 12월 31일에 장부상 현금 잔액보다 실제 현금 잔액이 더 많다라는 내용으로 인식을 하면 현금 과부족은 어차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이었고 결산 때까지 가지고 있다가 마지막에 없애려는 계정이었기 때문에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현금을 늘려주면서 자, 대변에는 그냥 바로 자비익이라는 계정을 써서 자, 현금 과부족이 나오지 않게 그냥 하나의 거래로 인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번에 현금이 작다라고 한다면 이제 장부상 잔액이 다시 장부상 현금 잔액이 실제 현금 잔액보다 많다라는 내용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대변에 현금을 줄여주면서 마찬가지 현금 과부족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안 되고 손실로 그냥 바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차피 따져보면요. 자, 여기 있는 현금 과부족끼리 없어진 거였고 밑에 있는 현금 과부족끼리 없어진 거였기 때문에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비익만 남습니다. 이 거래도. 네, 그런데 이건 이제 시점 때문에 이 거래에 현금이 많다는 이 거래를 인식한 시점이 12월 30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그 사이에 벌어진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금 과부족이라고 인식을 했다가 그 다음에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서 우리가 자비익으로 인식을 한 거였고 자, 우리가 그냥 결산 때 이렇게 현금이 많다라는 내용을 인식을 하면 그냥 바로 현금 과부족을 쓰지 않고 자비익으로 그냥 바로 처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 계정 과목에 대해서 좀 뜯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돈이 많아도 현금 과부족이고 적어도 현금 과부족이다. 자, 근데 현금
과 그리고 부족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일부러 좀 띄워서 썼는데요. 과는 우리가 많다라는 내용이 되겠고 부족은 말 그대로 부족하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은 경우에도 현금 과부족을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돈이 적은 경우에도 현금 과부족을 사용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금 과부족이 차변에 나와 있느냐 대변에 나와 있느냐에 따라서 돈이 많았었냐 적었었냐를 인식을 정확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결산 때 이런 현금 과부족에 대한 분계를 할 때는요, 처음에 분계가 어떻게 나왔었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문제 풀어보고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약소거금은 우리 아까 볼 때 내용이 없었고요. 자, 당좌예금은 있었고 현금성 자산에 그리고 타인 발행 수표 있었고요.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공채 사채, 네, 금융상품에 해당하죠. 그래서 요것들까지 2번, 3번, 4번은 지금 우리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1번은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바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현금과 부족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나왔는데, 자, 이런 총계정원장이 나오면 우리가 바로 거래를 먼저 인식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렇게 선을 긋고, 자, 현금과 부족을 이렇게 이쪽으로 빼고, 자, 그리고 이쪽으로 빼서 거래를 먼저 인식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자, 날짜 10월 1일이 먼저니까 10월 1일 거 먼저 보겠습니다. 자, 10월 1일에 자, 차변의 현금 8만 원이고, 자, 대변에는 현금 과부족이 8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네요. 자, 그런데 12월 31일에 살펴보니까, 자, 차변의 현금 과부족이죠. 현금 과부족이 지금 차변에 8만 원만큼 나왔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괄호로 처리를 8만 원만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봤을 때 지금 차변에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10월 1일에 현금이 더 장부보다 많은 상태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자, 이 현금과 부족끼리 없어지고, 자, 마지막에 결산 때 이제 현금과 부족을 정리를 해버린 거죠. 정리를 하고 여기에는 우리가 잡이익이 8만 원만큼 들어와야겠다. 자, 그러면 이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이 잡이익이다. 잡이익이다 라고 우선 잡이익이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었고요. 자, 밑에 있는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장부상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했다. 맞는 내용인가 살펴보니까 장부보다 현금이 실제로 많았기 때문에 우리 장부를 늘려줬죠.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계속해서 2번 결산 시점까지 현금과 부족 8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잡이익으로 처리했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결산일의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많아서 잡이익으로 처리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산일에 실제 잔액이 잔액보다 많아서 잡이익으로 처리했으면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이 아예 나올 일이 없고요. 잡이익이라는 T계정이나 아니면 현금이라는 T계정이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결산 시점까지 현금과 부족 8만 원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잡손실로 처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잡이익으로 처리했죠. 우선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 이 내용의 문제가, 문제를 이제 좀 정확하게 워딩을 전달을 안 한 것 같아요. 자, 이 괄호 안에 있는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했으면은 제가 바로 정답을 2번으로 골랐을 건데,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 거래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이 계정 잡이익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거래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자, 그래서 장부상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많은 것을 발견한 건 우리가 10월 1일에 발견한 내용이었죠. 그래서 얘도 해당이 안 되고 우리 정답은 2번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거래를 다시 한번 뜯어보면, 자, 장부
이제 장부를 봤더니 우리 현금이 실제로 있는 현금이 더 많아서 장부의 현금을 늘려주고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결산 때까지 이 현금 과부족의 내용이 밝혀지지 않아서 현금 과부족을 없애면서 잡이익으로 대체한 거래가 되겠고요. 자, 이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한 건 2번이 되겠죠. 우리가 결산할 때까지 현금 과부족 8만 원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아서 우리가 잡이익이라는 계정으로 처리를 했다. 이렇게 내용을 살펴볼 수 있겠고요. 뭐 1번도 완전히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장부상 잔액이 실제 잔액보다 많다. 10월 1일에 대한 거래를 얘기하는 거였기 때문에 틀린 걸로 봐야 할 것 같고, 자, 3번 보면요. 결산일에 실제 잔액이 장부상 잔액보다 8만 원이 많아서 잡이익으로 처리했다. 자, 그렇다면 이 10월 1일에 거래가 나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냥 바로 현금 8만 원 그리고 우리가 잡이익 8만 원 이렇게 처리를 했어야 한다는 소리예요. 이 3번은. 자, 그리고 4번은 뭐 애초에 잡손실로 했다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을 이렇게 2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화 중 선생님의 질문에 대하여 바르게 대답한 학생으로 묶은 것을 찾아봐라 라고 나왔습니다. 자, 현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예를 한 가지씩 말해보라고 했는데 유동용 보니까 보통예금이 포함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통예금 요구불예금이라고 해서 배웠었죠. 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성진주 보니까 자기압수표가 있습니다 라고 했네요. 이 내용도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우선 두 명이 골라지죠. 류동용, 성진주.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계속해서 보면 외상 매출금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우리가 뒤에 배울 내용인데 매출 채권이라고 부르는 우리 당좌 자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자, 이걸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부르고, 자, 이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공부할 때 단기 금융 상품도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단기 금융 상품이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자, 단서 조항이 붙었었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한다라는 단서 조항이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다라는 뭐 그런 말이 아예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정답을 2번으로 유동용, 성진주로만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공이 보유 중인 자산의 일부이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은 얼마인가? 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현금성 자산 그리고 현금을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우선 첫 번째 보니까 현금. 네, 현금 맞죠? 자, 그 다음 당좌 차월이라고 나왔는데, 우리 당좌 예금이 우리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내용이지, 이 당좌 차월은 포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좌 차월은 마이너스의 개념이었죠? 네, 우리 현금성 자산에 포함할 내용은 아니겠고요. 자, 타인이 발행한 수표. 우리 현금성 자산에 포함되는 내용이었고, 자, 보통예금 우리 요구불예금이라고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포함되고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보니까 취득 당시 만기가 2개월 후인 받으러 옴 3,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이다. 우리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되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4개를 다 더해 주시면 정답은 93,000원이 되겠죠. 네, 이렇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 문제 보고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현금성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습니다. 자,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다. 첫 번째 조건이었죠.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 자, 우리가 앞에서 봤을 때 이자율 변동에 따른 이라는 말은 없었지만 어쨌든 그 단기 금융상품 혹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이 우리 현금성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른 위험이 중요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우리가 봤었던 내용이고요. 자, 밑에 3번, 4번을 보니까 만기가 3개월 이내라는 말은 똑같은데 취득 당시냐 아니면 이제 결산일 기준으로 만기가 3개월 이내냐,
이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현금성 자산이라고 봤던 내용은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여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3번까지도 맞는 내용이고, 자, 4번은 결산일 현재 만기가 3개월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내용이 되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현금성 자산에 대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도 우리 기출문제와 그리고 유형별 문제풀이 나와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교재에 있는 유형별 문제풀이에서 문제를 충분히 연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